평가 찾으세요. 자, 간단하게 평가란 가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은 세 가지. 제목 읽고 종류 열거합니다. 시작. 특징들 기억하세요. 마샬이 주장했던 가치의 삼면성을 감정평가학자들이 3방식으로 만들어냅니다. 매 방식들은 다시 가액을 구하는 방법과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으로 구분되며 공시지가 기준법이 추가로 만들어져서 7방법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7방법 들어갑니다. 자, 입력을 하셔야 되니까 머리를 아주 맑게 하세요. 아주 맑아졌습니까? 자, 들어갑시다. 칠판에 있는 단어 이외에는 쓰지 마세요. 칠판에 있는 단어만 사용하세요. 자, 원가 방식에서 가액 구하는 방법을 결정할 겁니다. 칠판에 있는 단어만 사용하는 겁니다. 투입된 비용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합치겠다고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등을 합치겠다고요. 합친다는 말을 이렇게 씁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적산. 얘가 쌓을 적자입니다. 합친다. 계산할 산차입니다. 합쳐서 계산한다는 뜻인데 그냥 우리는 합친다는 뜻으로 해석합시다. 자, 시작합니다. 투입된 비용을 적산해서 가액 구하는 방법. 시작.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원가법. 그로 인해서 산정된 가액을 적산가액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시 갑니다. 원가법이란 투입된 비용을 적산하여 가액 구하는 방법. 무슨 가액? 적산가액. 자, 이제 임대료 결정합시다. 똑같이 하면 돼요. 자, 시작. 투입된 갑자기 말이 사라졌습니다. 시작. 투입된 비용을 적산하여 임대료 구하는 방법. 적산법. 그럼 적산법이나 원가법이나 똑같은 내용이네요. 단지 용어만 다를 뿐이고 같이 쓸 수는 없는 거니까 시험은 이렇게 놓습니다. 투입된 비용을 적산하여 가액 구하는 방법을 적산법이라 한다. 이렇게 놓습니다. OX, X. 그러니까 구분이 가능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그러면 무슨 임대료? 적산 임대료. 자, 용어들을 한번 보세요. 자, 용어가 난생 처음 듣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어색한 건데 용어들을 잘 보면 지극히 단순합니다. 투입된 비용 합친 것이 그 건물의 가격이고 임대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용어는 아주 단순한 거라고요. 자, 이번에는 비교 방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얘는 실제로 거래된 겁니까? 앞으로 거래될 겁니까? 거래된 거겠죠. 실제로 거래된 사례 부동산을 찾아서 너 얼마니 물어보고 대상 부동산과 비교해서 가액 구하는 방법. 그러니까 사이에 대상 부동산이 하나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해석해 봅시다. 거래된 사례 부동산을 대상 부동산과 비교하여 가액 구하는 방법. 그러면 비교 방식은 사례 부동산이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잘못 선택되면 대상 부동산 가격 잘못되는 거죠. 그러면 비교 방식에서 공부하는 내용은 다 어떤 거냐면 사례 선택 조건, 사례 선택 조건.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만 사례로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비슷한 조건의 사례를 선택했다고 전제합시다. 대상 부동산과 똑같을까요? 세상에 그런 건 없겠죠. 그럼 다시 얘를 보정을 해요. 보정을 해서 대상 부동산과 똑같이 맞추는 겁니다. 그걸 사정 보정한다 그러는데 그런 작업들을 비교 방식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교 방식은 사례를 통해서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구한 거니까 이런 용어를 씁니다. 유추했다고요. 또는 이런 말을 씁니다.
비교의 기준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의 가액에 거래되었을까? 얼마의 임대료로 임대되었을까? 임대 사례 비교법. 똑같이 해석하시면 돼요. 임대된 사례 부동산을 대상 부동산과 비교하여 임대료 구하는 방법. 무슨 임대료입니까? 똑같이 가면 되죠. 유추 임대료, 비준 임대료. 입력합시다. 용어들이 낯설 뿐 상식적이라고요. 사례를 통해서 대상 부동산을 유추해서 유추한 그것이 가격이고 유추한 그것이 임대료다. 비교의 기준이 된다. 수익 방식 갑시다. 저 제일 끝에 가서 가치 정의 한 번 더 확인하고 오세요. 뭐라고 정의한다고요? 장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다. 원가 방식 보세요. 원가 방식 무엇을 고려한다고요? 투입된 비용입니까? 앞으로 투입될 비용입니까? 그럼 시점상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투입된 거니까. 자, 비교 방식. 거래가 된 사례입니까? 앞으로 거래가 될 겁니까? 거래가 된 거죠. 시점상 과거. 언제 수익? 예. 따라서 가치의 정의에 가장 부합되는 게 수익 방식. 그래서 수익 방식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렇게 놓으면 돼요. 과학적이다. 논리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딱 기억해 두세요. 왜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라고 하느냐? 가치의 정의에 부합하기 때문에. 가치의 정의. 어쨌든 3방식은 모두 다 가치 구하는 거죠. 근데 가치의 정의가 저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저 정의에 부합되는 방식이 수익 방식이니까 3방식 중에서는 가장 과학적이다, 논리적이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험 지문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자, 이제 구해봅시다. 수익 방식은 수익 가지고 가액을 구하겠다는 건데 이 수익은 언제의 수익이라고요? 예, 장래의 수익이라고요. 얘는 장래의 수익이고 얘는요, 현재의 가액이고요. 그럼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구해야 되겠네요. 할인, 할증, 할인. 할인의 동의어가 환원. 제목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수익 환원법. 다시요. 제목이 낯설기는 해요. 내용을 잘 봐요. 제목을 왜 이렇게 정했는지. 요 단어 하나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얘가 미래 수익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미래 수익을 현재로 환원시켜서 가액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가액이라고 할까요? 똑같이 그냥 수익 가액이라고. 수익 가지고 가액을 구했으니까 수익 가액. 그러면 임대료. 무슨 임대료? 수익 임대료. 임차인의 수익일까요? 임대인의 수익일까? 수독. 자, 이게 임차인의 수익인지 임대인의 수익인지를 결정할 겁니다. 생각했죠? 그 생각을 딱 바꾸면 답이에요. 시작. 오케이. 임차인의 수익. 임차인의 수익이고 요거는 임대인의 임대료입니다. 그러면 이 방식에 가장 부합되는 것은 대한민국에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백화점이요. 자, 백화점을 가시면 코너마다 다른 사람들이 영업활동을 하죠. 그럼 그분들은 보증금에 월세를 주던가요? 아닙니다. 매출액에 일정한 비율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코너를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들의 수익이 많아야 백화점 측의 임대 수익도 커지는 거라고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죠. 이 수익은 누구 거라고요? 그러면 임대인은 이 수익이 왜 발생했는지를 안다, 모른다? 모르니까 왜 임차인의 수익이 1억인지 2억인지 분석 한번 해보자 이 말입니다. 그 제목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수익 분석법.
그러면 백화점은 이 방식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백화점 입장에서는 코너를 운영하는 임차인들의 수익을 100% 알고 있다는 겁니까?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는 거죠. 자, 우리 학원이 수익 방식으로 임대료 책정한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 원장은 건물주한테 뭐라고 할까요? 응? 학생이 없다고 할 거 아닙니까? 돈이 없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 적게 주니까. 그럼 건물주는 어떻게 할까요? 매 수업 시간마다 뒤에 서서 세겠죠. 그리고 쉬는 시간마다 뭐 할까요? 물어볼 거 아닙니까? 수강료 얼마 냈냐고. 일일이 다 물어볼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백화점 100% 가능하죠. 이유는 100% 전표로 처리되니까요. 그러면 그날 현금이 돌아올 수도 있죠. 그 현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백화점이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산이 끝나면 전부 다 백화점 측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수익은 백화점이 다 가져갔다가 약속했던 30% 가져가고 나머지 70%는 10일 날 돌려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착이 가능해야만 이 방식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이 방식이 합리적입니까? 합리적이죠. 자, 우리가 중개업을 한다고 전제해 보세요. 임차를 해서. 그러면 한 달 내내 계약을 한 건도 못 했는데도 임대료 100만 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방식대로 하면 수익이 적을 때는 적게 주고 대신 많을 때는 많이 주면 그건 윈윈 하는 거 아닌가요? 합리적이죠.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라고 돼 있구만 여기에. 합리적이라고요. 자, 단 그러려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수익을 어떤 형태로든 100% 포착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다른 것들은 그게 좀 곤란하니까 그런 방식을 못 취하고요. 근데 합리적인 방식입니다. 자, 이게 7방법입니다. 자, 7방법 찾아요. 내려갑시다. 시작. 원가법. 가액과 임대료 갑시다. 시작. 적산가액, 적산임대료. 수익가액, 수익임대료. 한 번 더 다 놓고 봐요. 용어들이 낯설어서 그렇지 지극히 상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잠시만 생각하시면 용어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적산가액을 구할 겁니다. 5초간 쉬었다가요. 머리 맑게 하소서. 맑게 하소서. 자, 이제 적산가액 구합시다. 우리가 지금 평가하려고 하는 이 대상 부동산은 5년 전에 신축된 건물입니다. 5년 전에 신축된 건물이고 이 건물의 가격을 알고자 하는 것은 그로부터 5년이 지난 뭐라고요? 감정평가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도 자주 나오고요. 기준 시점이 바뀌어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10억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은 얼마짜리입니까? 늘 말했던 것처럼요. 옷은 얼마짜리입니까? 신발은 얼마짜리입니까? 맨날 살 때 가격만 얘기해요. 10년 전에 내가 아파트를 5억 주고 샀으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5억이래요. 그러니까요. 시가를 말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기준 시점이 바뀌어버리면 가격은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얼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준 시점 다음에 하고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따져봅시다. 대상 부동산을 신축한 것은 5년 전. 가격을 알고 싶은 것은 그로부터 5년이 지난 기준 시점. 그런데 원가법은 뭘 가지고 가격을 구하겠다고요? 투입된 비용. 그럼 저 투입된 비용은 5년 전에 투입된 비용일까요? 기준 시점에 투입될 비용일까요? 네, 어떤 형태든 결론은 상관은 없습니다. 자, 한번 따져봅시다. 5년 전에 투입된 비용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5년 전에 투입된 비용은 자재 명세서만 딱 찾으면 돼요.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자재 명세서를 찾아보니 5년 전에 A라는 재료가 1,000만 원 들어갔답니다. 그러면 A라는 재료 1,000만 원 이렇게 하면 맞을까요? 안 되겠죠. 뭐가 문제일까요? 물가 상승률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5년 전 자재 명세서를 찾아서 5년간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구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이고, 자, 두 번째는
기준 시점에 건물을 신축을 하는 겁니다. 실제 신축하는 게 아니라 신축한다면 얼마의 비용이 들어갈까? 이렇게 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게 편할까요? 응? 그래서 5년 전에 투입된 비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 시점에 투입되는 비용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시 뭐라고요?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신축, 다른 말로 바꾸면 재조달, 동의어입니다. 신축하는 데 들어간 비용 뭐라고 표현합니까? 얘는 새 건물 가격, 낡은 건물 가격. 새 건물 가격. 평가 대상 부동산은 새 건물, 낡은 건물. 낡은 건물. 그럼 둘이 이꼴이 될 수는 없죠. 어떻게 할까요? 기억합시다. 가장 단순한 출제 형태. 블랭크 채우는 겁니다. 무엇이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적상 가액을 구해봅니다. 내가 자동차를 얼마 주고 샀을까? 저것은 필요 없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와 똑같은 자동차를 오늘 산다면 얼마 하지? 1,000만 원. 내가 그동안 타고 다니면서 700 감가. 그럼 내 자동차는 300. 내가 신고 있는 신발의 적상 가액 얼마 주고 샀을까에는 필요 없는 정보. 내가 가진 신발과 똑같은 신발을 오늘 산다면 10만 원. 그동안 나는 2만 원 감가가 발생했기 때문에 8만 원. 그렇게 구하는 게 적상 가액. 입력합시다. 임대료 구합시다. 대상 부동산은 50억짜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고민 중입니다. 자, 첫 번째는 50억을 주고 저 건물을 사서 임대 사업을 할 건지, 아니면 은행에 맡겨두면 3% 이자를 준다는데 그냥 은행에 맡겨놓고 3% 이자 수익을 얻을 건지, 자, 이것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50억을 주고 건물을 사서 임대 사업을 하면서 임차인들과 매번 분쟁을 하면서도 할 것인지, 아니면 두 번째, 은행에 50억을 맡겨놓고 편안하게 3%의 이자 수익을 얻을 건지, 여러분들은 뭘 결정하시겠습니까? 응? 그러니까 건물을 사서 임대사업 하시겠습니까? 은행에 맡겨놓으시겠습니까? 막둥이는? 우리 막둥이는 은행에 맡겨놓겠답니다. 자, 막둥이 때문에 오늘 진도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맡기면 더 이상 뭐 나갈 게 없습니다. 시험 문제가 안 나오기 때문에. 막둥이 생각을 바꿔 먹어요. 자, 임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50억 주고 건물 샀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포기한 게 한 게 있네요. 뭘 포기하신 거죠? 그렇죠. 3% 포기한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임대료 얼마 받으시겠습니까? 최소한 50억에 3%는 받아야죠. 자, 그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은행에 50억 맡겨놓고 3% 이자 받는 거하고, 건물을 사서 3% 임대료 받는 거하고, 수익이 똑같은 겁니까? 아니면 어느 한쪽이 유리한 겁니까? 어디가 유리합니까? 제가 유리합니다. 왜 유리합니까? 자, 여기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감가가 발생해요. 건물 감가 발생하죠. 이것만큼 임차인한테 받아내야죠. 은행에 맡겨놓았더라면 화재 보험료 들어갈 거 없죠. 그럼 이것도 임차인한테 달라고 해야죠. 그리고 재산세 나가야죠. 은행에 맡겨놓으면 재산세 나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등등등 발생한 모든 비용을 시그마하는 겁니다. 시그마한다, 적산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이름 하나씩 정해줍시다. 얼마 주고 샀습니까? 50억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세법에서는 뭐라 그러던가요? 취득가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초가액. 은행에 맡겨두더라도 3% 수익은 생기는 거니까 최소한 3%의 수익은 생기겠지. 플러스 감가상각비 등을 통칭해서 임대사업 때문에
필연적으로 소요되는 모든 경비. 기억합시다. 10만 원 주고 샀습니다. 얘가 뭐죠? 그림? 예, 바지. 바지라고 하신 분은 다 합격. 웃으신 분은 자, 그럼 바지 그려봐요. 어떻게 그리는지. 자, 수선하는데 1,000원. 따집시다. 10만 원의 이름은? 1,000원의 이름은? 개념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초가액이라는 것은 초기 투자금에 애초에 들어간 돈, 이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물을 치더간 후에 들어가는 비용은 요로 쪽에. 기억합시다. 이제 아래쪽은 쉬워요. 요것만 딱 잘 기억해 놓으면. 삼방식 두 문제. 계산 한 개, 이론 한 개. 여기 필요 책임에 취득세가 들어가냐고요? 아, 세법하고는 달라요. 세법에서는 필요 경비라고 하는데 개론에서는 필요 재경비라고 그러고요. 그것도 세금의 종류도 뭐 들어가는 것도 안 들어가는 것도 있고 한데 따지지 마시고요. 자, 갑시다. 감정평가가 100페이지라면 3방식이 70페이지, 나머지가 30페이지인데 3방식은 두 문제, 하나는 계산 문제 어차피 틀릴 거죠. 그러면 그 많은 볼륨을 해도 결론은 이론 한 개 때문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는 이상하게 수험생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실제 뭐 어렵긴 하지만 많이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5월달 정도부터는 계속 질문하는 게 포기해도 되느냐라는 말을 물어보는데 좀 더 정확하게 개념을 설정하면 좋겠습니다. 3방식은 어렵습니다. 나머지는 쉬워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자, 지금 하는 이 내용요. 이 내용을 규정하는 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줄여서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칙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공시지가기준법요. 공시지가기준법. 이것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 제목 뭐라고요? 약칭 공시법이라고 합니다. 예. 성한이형하고 하는 그 공시법 말고요. 법에서 이렇게 약칭해서 쓰는 거예요. 공시법이라고. 자, 이 두 개에서 세 문제. 그럼 전체 7문제. 어디서 나온지 빨리빨리 파악해요. 감정 쪽에서 2개. 제일 앞에 감정 2개. 3방식 2개. 법 2개에서 3개. 그런데 올해 2017년도에는 얘가 3문제 나왔습니다. 3방식이 3개, 법이 2문제. 한 개씩 2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3문제가 나왔는데 계산 2문제. 어차피 계산 다 찍어야 되죠? 결론 똑같아요. 이론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이 결정해요. 3방식 할 겁니까? 접을 겁니까? 3방식 하실 겁니까? 날릴 겁니까? 빨리 결정을 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응? 대답을 안 하는 이유가 뭐죠? 알고 있다는 뜻인가요? 여러분들이 하든 날리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결정할 건데. 근데 정말 그냥 마음 같아서는 다 안 했으면 좋겠어요. 3방식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자, 잘 보면 해야 될 게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게 있고 그래서 알고 있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몇 가지만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칠판에 지금 하는 내용들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칙을 풀어놓은 게 이 내용이에요. 그럼 이걸 접어버리면 감칙을 공부할 때 불편합니다. 생짜로 다 외워야 돼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그러면 감책에 보면 원가법이 있겠죠. 원가법이란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럼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원가법이란 이 단어가 있어요. 가액이 나와요. 그 다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물론 이제 법에는 감가수정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그럼 적산법이란 하면 뭐가 보였을까요? 임대료가 보이고 기초가액, 기대율, 필요한 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문은 또. 크게 신경 쓸 건 없고요. 자, 이런 단어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구조를 알아야 법을 보기도 편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법을 지금 풀어놓은 거니까. 그리고 이쪽에서는 블랭크 채우라고 놓은다고요. 여기에 블랭크 채워서 기업, 이쪽에 또 블랭크 채워서 니은에서 무엇이 들어갑니까가 시험 문제였습니다. 자주 나오는 겁니다. 이쪽도. 그러니까 지금 칠판에 정리하는 내용들은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수익 방식 들어갑시다. 환원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원, 곱한다는 겁니까? 나눈다는 겁니까? 나눈다. 자, 그럼 분수로 합시다. 나눕시다. 알고자 하는 게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알고자 하는 게 수익이니까 수익을 올립니다. 예, 현재입니까? 미래 수익입니까? 미래 수익입니까? 그럼 현재로 구해야죠. 그래서 환원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뭘 가지고 환원할까요? 이자율 가지고. 그러니까 환원 이율 다른 말로 바꾸면 그냥 이자율입니다. 이자율. 그런데 이 수익을 흔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순수익. 근데 문제가 아무런 단서가 없을 때는 얘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환원 이율 요거 한 것 같은데요. 동의어가 환원 이율 동의어. 오케이. 종합 자본 환원율. 자, 종합 자본 환원율 수익률법입니까? 수익률법입니까? 몇 번째? 역수. 자, 그러면 종합 환원율 분모. 수익률법은 수익을 올려야 되니까 총 투자액에 대한 순영업 소득. 잘 봐요. 그러면 환원 이율하고 수익가액 위치 바꾸세요. 환원 이율은 수익가액에 대한 순영업 소득. 수익가액 다른 말로 바꾸면 부동산 가치. 다른 말로 바꾸면 총 투자액.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얘는 어차피 할 겁니다. 계산 문제가 나오거나 이론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얘들은 이미 다 했습니다. 투자론에서. 그럼 얘를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계산 문제입니다. 올해 2017년도에 출제되었습니다. 여전히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3방식이 가장 뭐라고요? 합리적이라고요. 과학적입니다. 논리적입니다. 수익 방식이 가장 선호 대상에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전히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했기 때문에 이쪽은 계속 할 겁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풀 수 있습니다. 단지 용어만 약간 바뀌어 있을 거예요. 이미 다 했으니까. 종합자본 환원율을 통해서 환원이율 계산한 거 이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얘는 투자론에서 이미 수익의 종류 다 했으니까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럼 이 둘을 알면 가격도 당연히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얘는 계속 가져갈 겁니다. 다음. 올해 시험에서 계산 문제는 원가법에서 하나 나왔고, 수익환원법에서 하나 나왔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여기서 나올 겁니다. 거래사례 비교법의 계산 문제를 하시면 투자론보다 100배 쉽다고 느낄 겁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케이스가 너무 많습니다. 케이스가. 그래서 잘 들어요. 잘 들으세요. 케이스가 워낙 많아서 이 문제를 대비하려면 최소한 10개 정도 케이스를 학습하고 시험 보러 가셔야 됩니다. 할까요? 말까요? 저는 하겠다니까요. 여러분들은 할 겁니까? 말 겁니까? 해야죠. 제가 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잘 생각해 봐요. 자, 운 좋게 맞추려면 문제가 어떻게 나온다는 겁니까? 기존 기출 범위를 안 벗어나면 돼요. 그런데 유형을 바꿔버리면 어차피 시험 문제 못 풀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공부할 겁니까? 기출 문제만.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럼 이쪽 계산 문제는 기출 문제만 정리할 겁니다. 쉬워요. 그 다음에 이쪽은 했으니까 할 겁니다. 나머지는 손 안 댈 겁니다.
적산가액 구하라는 계산 문제, 재조달원가 구하라는 계산 문제 내지는 이론 문제, 감가 구하라는 계산 내지는 이론 문제. 올해 이게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미 없어요. 다 날릴 겁니다. 이쪽하고 이쪽만 그냥 가져가는 걸로요. 저는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져갑시다. 투자론을 하면 좋은 게 이쪽과 다 수익 방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동일한 관점이니까. 자, 이게 7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수익 임대료 가봅시다. 순수익 더하기 필요 재경비입니다. 칠판에서 적산법 찾으세요. 적산 임대료 확인해 보세요. 예, 같이 하셔야 됩니다. 같이. 오늘은 임대료 구하는 거 2가지만 했는데 다음에 하나를 더 할 겁니다. 비교 방식에서 임대료 구하는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손대지 말고요. 다음에. 근데 임대료 구하는 방법의 공통적인 구조가 더하기 필요재경비입니다. 더하기 필요재경비. 그럼 틀리게 출제하는데 어떻게 출제하느냐? 무엇 마이너스 필요재경비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이거 전부 다 더하기 필요재경비라는 거고, 완전 경쟁이라고 전제하면 기초가액 곱하기 기대이율이 순수익입니다. 둘은 같이 묶어서 입력하는 걸로 합시다. 입력. 자, 하나만 더 정리합시다. 우리 법을 보면 감칙5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시장가치. 이게 목적입니다. 이 또 원칙이고요. 그러니까 감정평가는 무엇을 구하는 게 목적이다? 시장가치.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원가 방식은 무슨 가액이죠? 적산가액. 비교 방식은요? 유추가액. 수익 방식은 수익가액. 어떤 게 시장가치일까요? 자, 마샬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삼면 등가의 법칙을 주장합니다. 삼면 등가. 많이 투입하면 비싸게 거래될 것이고, 그럼 수익도 클 것이고, 수익이 적다는 얘기는 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말은 비용이 적게 투입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단, 등가가 되려면 완전 경쟁 시장이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이 세 개의 가격이 등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시장가치로 봐야 될까요? 그 무엇도 시장가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얘네들은 뭐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부릅니다. 뭘 한다고요? 자, 사전적 정의는 이렇게 합니다. 시장가치를 구하는 중간 단계에서 구하는 가격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정의 아실 필요 없고요. 그냥 시험 삼아서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그냥 계략적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우리도 매번 계략적인 계산 하시죠? 월급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월 수입은. 그럼 지출할 금액을 계략적으로 계산하죠. 계략적으로 계산하니까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던가요? 늘 빵꾸 나죠. 늘 오버하죠. 그래서 인생이 어차피 마이너스 인생 아닌가요? 예. 그러나 그것이 늘 국가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늘 자부심을 가지고 느끼세요. 내가 늘 마이너스를 함으로써 국가경제가 성장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시험 삼아서 구한 거죠.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합니다. 시상가액을 조정한다고 말합니다. 제목 시작. 최근에 뭐 계산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등등 했는데, 여기 방법들이 몇 가지 있는데 지금 이쪽은 손 안 댈게요. 일단 흐름만요. 그러니까 3방식에서 구해진 가격은 시장가치가 아니다. 뭐다? 시상가액이다. 그러면 시상가액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한다? 시장가치를 구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시상가액을 조정하자. 그럼 어떻게 조정할 거냐? 그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요. 요 과정만. 자, 다시. 일단 평가만 찾으세요. 3방식만. 자, 찾았습니까?
가치의 삼면성 들어가겠습니다. 제목하고 종류입니다. 시작. 가치의 삼면성. 3방식. 7방법. 원가법. 공시지가기준법,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7방법 다시 갈게요. 시작. 자, 7방법에서 오늘은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무엇이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고 무엇이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인지 확실히 연결하세요. 공시지가 기준법은 토지에 가액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칙을 볼 때는 이렇게 할 거예요. 거래사례 비교법이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제일 뒤에 어떤 단어가 있느냐 하면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딱 놓으면 제가 제일 뒤로 가라고 할 겁니다. 제일 뒤로 가서 가액인지 임대료인지를 먼저 확인하라고 할 거예요. 그거 결정하고 그 다음 필요한 단어 찾아갈 거예요. 보통 그렇게 하지 않고 쭉 읽어요. 쭉 읽다 보면 이미 읽으면서 모든 개념이 엉망이 되어서 나중에 가액을 임대료로 바꾸어 놔도 몰라요. 내가 지금 뭘 읽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것을 읽고 있는 건지 이것을 읽고 있는지를 몰라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딱 놓으면 무조건 제일 뒤로 가서 가액인지 임대료인지를 먼저 체크하고 맞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필요한 거 찾을 거예요. 그럼 단순히 생각해봐요. 원가법이 나왔다 그러면요. 가액 찾고 찾았다면 그 다음에 제조달원가 찾고 감가 찾는 거예요.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필요 없는 질문들을 안 볼 거라고요. 적산법. 감칙 조문에서는 임대료라는 단어가 제일 뒤에 있어요. 그거 확인하고 만약 그 자리에 가액이라고 나와요. 시험 문제는. 그럼 틀린 거죠. 그럼 더 이상 볼 필요 없고 만약 임대료가 맞으면 다시 필요한 거 찾으러 가는 겁니다. 앞으로 가서 찾고 이렇게. 그래서 이걸 지금 기억해 두는 게 앞으로도 두고두고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는 가액과 임대료로 갈 겁니다. 시작. 적산가액, 적산임대료, 유추가액, 유추임대료, 수익가액, 수익임대료. 적산가액 찾아요. 적산가액 들어갑시다. 시작. 적산임대료 찾아요. 시작. 비교 방식도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체는 필요 없고요. 공시지가 기준법을 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시법 할 때 할 거예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조구할 때 할 테니까 두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수익 가액 찾으세요. 분모부터 갑니다. 시작. 다시 뭐라고요? 환원 이율에 대한 순영업 소득. 아무런 단어 썼을 때는 무조건 순영업 소득. 시작. 환원 이율에 대한 이렇게 놓은 적도 있습니다. 블랭크 해놓고 무엇이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라는 건데 보기에 얘도 있고요. 순영업 소득도 있고 답은 순영업 소득이 답입니다. 물론 이제 그것만 나왔던 게 아니고 다른 거와 같이 연결시키는 건데 자, 일단 블랭크에서 아무런 전제 조건이 없을 때는 그냥 순영업 소득이 들어가야 맞아요. 자, 그 다음 수익 임대료 찾아요. 시작. 자연스럽게 입력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이 3방식은 모두 다 시장 가치를 구하는 게 원칙이지만 삼면 등가가 성립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각 구해진 가격은 시상가액에 불과하다. 계략적으로 계산을 해본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 시상가액을 조정해서 시장 가치를 구한다. 그 과정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자, 이게 감정평가입니다. 이제 마무리합시다. 5초간 쉬었다가 마무리합시다. 몸 푸세요. 지금 머리에 그림이
그려진 거죠. 그려졌다고 하세요. 그려진 거죠. 자, 조금 더 그림 완성할게요. 마지막 퍼즐 맞추러 갑시다. 감정이란 사실이란 가치 형성 요인을 찾기 위해서는 환경도 봐야 되고 대상 부동산도 봐야 된다. 환경을 확인한다. 대상 부동산 그 자체를 확인한다. 차이점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결과 차전 가치 형성 요인과 가격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를 하나의 법칙으로 만들었다. 가치 재원칙이다. 감정평가 방법들이 많아요. 그래서 감정평가 분류를 했고, 가치 이론에서는 가치와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볼 겁니다. 가격은 실제로 교환을 한 겁니까? 그럼 1억에 교환했을 수도 있고 10억에 교환했을 수도 있는 거고, 일정 시점에 가격이 두 가지가 존재할 수도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 1억이든 10억이든 오로지 하나만. 여러분들은 수강료 얼마 줬습니까? 안 주고 계신 겁니다. 오호, 그런가요? 자, 사무실 지금 수강료 안 냈답니다. 들어오세요, 빨리. 자, 수강료 얼마를 준 거예요? 말하기 좀 그런가요? 자, 우리는 수강료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우리 학원의 방침은 이쁘신 분은 수강료를 조금 티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수강료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냈으면 나는 이쁘지 않구나 생각하면 돼요. 그럼 나는 다른 사람은 수강료를 적게 냈구나, 그럼 나는 이쁘게 보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옆에 분하고 뭐 물어봐요. 본인이 비싼지 싼지. 아니, 설자 객관적 기준입니다. 6명 선생님이 다 모여서 한 거예요. 누가 제일 이쁘더라? 그럼 그분한테는 티시를 많이 해준 겁니다. 본인은 어떨 것 같으면 티시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 것 같아요? 이야, 너무 잘한다. 자, 갑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여러분들이 학원에 100만 원을 줬던 200을 줬던 오로지 하나만 존재한다고요. 근데 가치는 여러 개가 존재합니다. 시작. 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가격 떠올리세요.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집의 가격, 그게 교환 가치라고 해요. 자, 그게 얼마인지 한번 떠올려봐요. 떠올렸습니까? 국가가 여러분 집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려고 합니다. 근데 달라요. 얘는 여러분들이 실거래가를 말을 한 거고요. 그죠? 과세 가치는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요.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진 그 집을 정부가 수용했습니다. 그럼 보상금 줘야죠. 또 달라져요. 화재 보험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보험 가치 달라요. 그런데 기준은 동일한 기준에 가치가 여러 개 존재한다고. 그걸 뭐라 부른다고요? 가치 다원설 그래요. 그래서 일정 시점의 가격은 하나지만 가치는 여러 개다. 그걸 가치 다원설 그럽니다. 자, 하나씩 머릿속에 잘 그려놓으세요. 하나만 더 합시다. 가격은 교환의 대가라 그랬죠. 교환, 시점상,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들은 학원에다가 수강료를 주고 지금 수강증을 가지고 있죠. 시점상,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가격은 과거의 값입니다. 교환이 이루어진 거니까 시점상 과거. 그런데 가치는 뭐라고 했습니까? 장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가끔씩요. 그냥 지문 1개 정도 보시면 돼요. 지문 1개 정도. 가치 형성 요인들을 다 이제 확인했습니다. 얘들은 어디에 영향을 준다고요?
가치 발생 요인. 자, 종류 좀 기억합시다. 들어갑니다. 시작. 유용성 더하기 이전성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지가의 3요소를 물었을 때 발생 요인을 물었을 때 차이를 좀 구분해 두고요. 이들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이게 가격 형성 과정. 여기까지가 감정. 여기까지가 두 문제.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아주 가벼워요. 별로 할 게 없어요. 몇 가지만 좀 기억해 두면 그냥 실수만 안 하시면 다 맞추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법 2개. 물론 쉬운 건 아니죠. 왜? 법을 외우셔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개론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법 과목들이죠. 나머지 법은 법을 해설합니다. 그죠? 해석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고요. 민법 보세요. 조문에는 몇 자 없어요. 조문에는 몇 자 없는데 우성엽이는 말을 많이 하죠. 아, 그러니까요. 말을 작게 하면 좋겠구만. 그러니까 해석하는 것을 공부하는 거고. 근데 개론은 달라요. 개론은 시험 문제가 조문 그대로 나와요. 그럼 쉽게 표현하면 우리는 단순히 외우면 돼요. 근데 외우는 게 쉽지 않으니까 제가 키워드 몇 가지를 정리했던 거죠. 가령 원가법이라 놓으면 가액을 찾는다. 가액이 있으면 일단은 O. 그럼 두 번째는 제조달원가를 찾고 감가를 찾는다. 이런 식으로 학습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답을 찾을 수 있는 방식대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편할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 다 맞춰야 되고 무조건 맞춰야 되고 실수만 안 하면 돼요. 이 법 맞춰야 되고 그러면 5문제는 건집니다. 그 다음에 3방식에서 2문제가 나올 텐데 하기로 했던 것들만 손댈 겁니다. 수익환원법은 다 할 겁니다. 수익환원법은 할 거고 자 새로운 뭔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투자론에서 한 거니까 하자고요. 그리고 거래사례 비교법은 이제 하다 보면 편해요. 별 내용도 없고 단지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기출문제 범위를 벗어나지 마라라고 하면 돼요. 2년 후에는 벗어나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보는 내년에는 안 벗어나면 되는 거니까 기도하세요. 자, 기도합시다. 아멘. 만일에 기출문제 범위를 벗어나면 여러분들의 기도빨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얘는 그냥 기출문제 범위 내에 있는 것만 하고 저기는 계산 문제를 좀 다뤄야 되니까 조금 더 정리해놓고 그렇게 하면 될 겁니다. 이상이 감정평가입니다. 지금 전범위 다 한 겁니다. 이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안 들어갔을 뿐이지 물론 디테일하게 들어간 것도 있고요. 지역분석, 개별분석이나 뭐 가치나 가격을 비교하는 거는 저게 전부 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앞으로는 점점 조금 더 깊게 풀어서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할 건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리해놓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불편하면 3방식은 일단 접어놓고요. 접어놓고 가고 그리고 앞에 있는 감정하고 법 2개는 확실하게 정리하는 쪽으로 하고요. 자 그리고 공지사항입니다. 다음 주 시험 보는 거 아시죠? 80개 지문 1번부터 70번까지는 OX 내지는 블랭크 채우는 문제예요. 나머지 10문제는 계산 문제 주관식으로 나올 겁니다. 오늘 우리 했던 이런 내용들 주관식으로 나와 있을 거고 범위는 오늘 한 것까지 범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했던 게 5번이네요. 그죠? 그럼 그동안 나갔던 거 다 체크하고 오세요. 다 체크하고 다음 주에 시험 보는 걸로 하고요. 개론은 2달에 한 번씩 창관 수업 하기로 했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가 창관 수업하는 날이니까 가족들 창관 수업이 뭔지 몰라요? 아시죠? 결혼했습니까? 아기가 몇 살이죠? 예? 11살요? 그럼 아기 데리고 오면 돼요. 그러니까 자녀분이 있는 분들은 자녀분을 데리고 오고요. 막둥이들은 어머님이나 아버님 중에서 한 번 모시고 오고요. 웃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다음 주는 참관 수업이니까 가족들이 저 뒤에 앉아 있을 겁니다. 분위기가 진짜로 아기 데리고 올 분위기인데 개론은 2달에 한 번씩 참관 수업하는 걸로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요.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